2024년 6월 2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똥삐라 살포에 대해서 우리는 대북 심리전을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대북 심리전 재개와 함께 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전략이 없으면 윤석열 정부는 모처럼 맞은 기회를 상실하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놓고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북 심리전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 군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또 작전을 강화할 텐데 이 훈련병 사망으로 인해서 군 인권 문제를 중시하면서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는 않는데 이거를 잘못 대응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큰 실패로 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전시로 이해를 하고 워룸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예민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63년 5월 1일 시작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72년 7.4 공동성명으로 중단했다가 80년 광주 이후 다시 시작했다가 2004년 노태우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으로 중단했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목함질의 도발로 다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북한이 또 양보를 하면서 중단됐다가 2016년 또 재개했다가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심리전 방송이 재개가 됩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북한이 심리전 방송을 싫어한다라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인데 글쎄 북한도 그동안 내성을 길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오물 똥삐라를 뿌리는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심리전을 할 거라는 건 각오하고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응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보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거죠. 우리의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발포를 한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전에도 그게 언젠가 2010년인가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북한이 그걸 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동아일보 논설위원 하면서 그럼 우리 대북 확성기에다가 김정일 사진을 걸어라. 대형 사진을. 그러면 이북이 쏘면은 김정일 사진을 맞추는 거니까 한번 쏴봐라 라고 해서 화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당히 준비해 놓고 대북 심리전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심리전 이외에 또 하나 조용히 움직여야 될 게 지금 무력화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가게 되면 야당이 자기네가 다수당이 됐을 때 자기네 당 대표로 구성할 섀도우 캐비넷, 야당이 준비한 내각을 준비하고 정치를 하죠. 저는 그런 섀도우 캐비넷에 빗대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를 언더 캐비넷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정부라 그럴까요? 사실 국가정보원, 과거의 국정원에 국정원을 보면은 우리나라 외교부부터 외내재복, 국문농산 그런 모든 부처,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을 다 맡아서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부처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갖고 그들이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자료를 올려주고 우리 경찰청의 정보 파트에서도 정부의 모든 부처하고 기관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 부처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기들 판단 보고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원 보고, 경찰청 보고,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판단한 보고, 그리고 안보 문제에서는 지금의 방첩사, 기무사가 보낸 보고를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추가해서 대한민국 언론에서 쓰는
주장을 보면서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이구나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기능을 죽임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정보를 태도로 객관적인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죽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과 해외 정문기관으로 만들어놨는데 국내 파트하고 대북 해외 파트가 하나가 돼야만 이 대북 정책도 잘하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민을 해방시키고 북한에서 이모군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런 확실한 공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 대북 심리전 재개를 계기로 국정원은 휴민트를 가동해야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자기의 고향인 북한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인척 친구들과 함께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국가정보원이 에이전트로 채용해서 또 이들은 자기 고향 지리를 잘 알고 하니까 거꾸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민중혁명이 나도록 활동을 해야죠. 이거는 과거 미국이 쿠바가 공산화됐을 때 쿠바에 와 있던 미국에 와 있는 쿠바인들을 모아갖고 그들로 군사훈련 시킨 다음에 거꾸로 이제 쿠바에 집어넣는데 그때는 실패하죠. 피그만으로 들어갔던 미국에 살았던 쿠바인들이 다 사살되고 체포됨으로 인해서 피그만에서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런 걸 겪지 않으면서 이 탈북자들이 싹 스며들어서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국정원, 정보사, 또 방첩사, 그다음에 경찰, 보안에서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가 오히려 위협을 당할 거예요. 북한은 핵전쟁 위협을 가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런 압박을 하는, 지금 이란에서는 이란 대통령이 추락사였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했다? 아니면 이란 내의 권력 투쟁이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실권자인데 그가 권력을 갖고 싶어서 현역 대통령을 암살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북한에서도 이 요인들이 자꾸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작을 국가정보원이 또는 우리 공작기관들이 펼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이 북한이 일치 단결해서 대북 심리전을 제기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겠다라고 위협하면 또 거기에 굴복할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올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천궁 시리즈 대공 미사일을 롱샘 또 롱샘2 해갖고 점점 장거리 방공 미사일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북한이 어느 날 미사일을 쏜다면은 과연 우리 천궁하고 팩3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로 완벽히 막아내야 되죠. 무조건 막아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KMPR이나 킬체인을 가동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워플랜이라 그럴까? 오퍼레이션 플랜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작전 계획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심리전 재개 이후에 군사작전 계획을 준비해 놓고 그걸 연습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기입니다.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지율이 21%로 떨어졌죠. 20% 이하로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5% 이하로 내려가면 과거로 보게 되면 무조건 탄핵입니다. 10%만 해도 10% 20% 이하로 내려가면 10몇 %라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죠.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반윤인 사람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북 방화 노선을 걸으면 오늘 최종관 문재인 회고록을 써준 최종관 연대 정외과 교수가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가 좋아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데 이제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나와서 더 흔들어댈 겁니다. 민생정자가 나빠지면 윤석열 지지율은 급전직하하면서 진짜 탄핵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NSC에서 모여갖고 대북 심리전 재개로 가닥을 잡아가는 건 예상했던 거고 근데 그거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무겁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과연 심리전 재개 이후에
숨어있는 작전 계획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심리전을 펼쳤을 때 북한에 강하게 대응하고 또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들이 왜 위기를 만드냐라고 떠들어대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가면 아무래도 훈련과 작전이 늘어날 텐데 이 병사 사망을 염려한 지휘관들이 이걸 주저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굉장히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법사위하고 그다음에 운영위 위원장을 자기 당이 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주지 않으면 투표를 하자라는 겁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뭐 워낙 의석이 많으니까 18개 위원장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있죠. 실제로 4년 전 21대 국회 개원했을 때 이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의되지 않자 민주당은 18개 위원장 모두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면 국회의 협조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나도 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고해야 될 사건으로 인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초대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때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국가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통수권만 갖고 있고 국정 운영은 총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통수권을 활용해서 권력을 쥐고 그리고 이제 발췌 개헌을 통해서 보다 완벽한 대통령제로 돌리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좀 국가를 안정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굉장히 악조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썼습니다. 가장 뛰어나게 잘한 거는 외교 안보였고 또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마다하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만큼 혁명가 기질이 부족해요. 저는 윤석열 정부는 혁명적인 정부여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문재인 유가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 걸 하려면은 진짜 혁명적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편하게 했죠. 편하게. 공무원 스타일로. 검사라고 하는 게 뭐 다 들고 와서 어쩌고 하는 거 경찰이 수사해 준 거 판단해서 조금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득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수사검사가 있긴 하지만 드물죠. 이런 걸로는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다가 총선에서 져가지고 큰 위기를 맞았는데 이번 북한하고의 갈등 때문에 심리전 재개를 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거의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때문에 전쟁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워룸을 구성해서 국내 정치, 국내 민생, 그리고 대북, 그 다음에 대미 종합적으로 보는 과거 이제 미국 CIA가 북한 문제를 보기 위해서 코리안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한반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거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서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면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대북 정보 및 공작, 경찰을 통해서 국내 정보 및 치안활동, 그 다음에 민정수석을 통한 국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딱 판단할 수 있고 하도록 그런 움직임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죽느냐 사느냐 이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잘 극복해서 반전시키를 바랍니다. 이게 실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보수도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